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선거제도와 정당 체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 후반부에 우리가 선거제도를 연구하는 이유는 선거제도가 어떠한 정치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죠. 그러한 정치적인 효과 중에 가장 대표적인 효과가 선거제도는 정당 체제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다면 정당 체제는 무엇이냐? 주로 정당의 수, 우리가 정당 체제를 부를 때 양당 체제, 다당 체제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정당의 수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두버제의 법칙, 영어로 발음하면 두버제의 법칙, 프랑스 언어로 발음하면 두 베르제르의 법칙,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단순 다수제는 양당제를 창출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배웠었죠. 사이콜로지컬 이펙트하고 메케니컬 이펙트 때문에. 사이콜로지컬 이펙트는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군소정당 후보에게 투표해봤자 4표가 되기 때문에 군소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고, 그리고 미케니컬 이펙트는 작은 정당들은 어차피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큰 정당에 흡수돼서 큰 두 정당만 남게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처럼 정당 체제는 정당의 수로 표현될 수 있고, 선거 제도에 따라서 정당의 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정당 체제를 표현한 다른 방식은 정당 간의 입장 차이 또는 정당 체제의 분극성, 분극성은 영어로 하면 이제 폴라리제이션, 얼마만큼 정당들이 서로 분산되어 있는지, 폴라리제이션, P-O-L-A Z 폴라리 POLARI 을 얘기하죠. 그래서 선거제도가 또 정당 간의 입장 차이에 영향을 미치죠. 그 다운스의 이론에 의하면 양당 체제에서는 두 정당이 미디언 보터, 중위 투표자 입장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는 중위 투표자 이론을 제시했었죠. 그리고 다당 체제는 정당들이 이렇게 넓게 분포하는 성향이 있다. 이거를 이제 센트리퓨걸 이펙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심적 효과, 원심적 효과. 다당 체제는 원심적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영어로 센트리퓨걸 효과가 있고, 양당 체제는 센트리피럴, PETAL 효과가 있다고 또 얘기해요. 근데 또 일부 학자들은 이걸 이제 반대하는 학자들이 또 많아요. 오히려 양당 체제가 이 양극화를 촉진한다, 뭐 그런 시각을 제시하기도 하고, 특히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공화당과 민주당이 점점 서로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서로 거리가 멀어지는 거를 이념적인 양극화가 아니라 또 감정적인 양극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affective
polarization, effective polarization.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하고 바이든을 지지한 사람들이 서로 이제 폭력적으로 갈등하고 총기 사건도 있었죠. 근데 이제 단지 트럼프하고 바이든 간의 어떤 그 지지자들의 갈등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꾸준히 정당 간의 이념 차이,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념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한국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민주당과 그 다음에 과거 미통당,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간의 그 거리가 점점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양당 체제가 이런 구심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센트럴 피럴 이펙트, 구심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는 다운스가 주장한 바 달리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또는 여론과 선거 경쟁 수업에서 왜 양당 체제에서 구심적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 수업 시간에는 이제 정치 제도에 대한 수업이고, 정치 이론 부분은 그 수업에서 할 테니까, 여기에서는 다운스가 얘기한 양당 체제가 구심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고, 중위투표자 이론처럼 두 정당이 중앙으로 수렴한다는 그 이론이 옳은 이론은 아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선거제도가 이제 정당 체제, 그러니까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정당의 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당의 수, 선거제도가 또 그냥 단순한 개념은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선거제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선거제도를 조작화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선거제도를 이제 조작화한다는 얘기는 계량적인 수치로 바꾼다는 거죠. 선거제도의 다양한 디멘션, 다양한 차원을 계량적인 수치로 바꾸는 작업 또는 변수로 바꾸는 작업을 조작하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레이파트라는 학자가 네덜란드 학자고, 정치 제도에 있어서 거의 선구자와 다름없는 그 학자인데, 라이파트가 아니라 LIJ인데 네덜란드 사람이라 이걸 레이라고 읽는다고 그래요. 레이파트. PH LIJ PH ART LIJ PH ART가 이제 선거제도를 이처럼 변수화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렉토랄 포뮬라, 이제 번역을 하면 선거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거 제도를 majority plurality system 하고, 그다음에 semi PR 시스템, 그다음 PR 시스템. 근데 이거를 뭐 변수화 시켰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조작하라고 하면 이제 계량적인 수치로 바꾸는 작업인데, 물론 이제 이거를 뭐 0, semi PR 시스템을 1, 이 시스템을 2,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할 때 계량화 시킬 수도 있겠지만, 왜 majority plurality 시스템하고 semi proportional 시스템하고 차이가 0하고 1이니까 차이가 1이냐, 그리고 이 시스템하고 이 시스템의 차이가 각각 이 두 시스템이 1과 2니까 이 차이가 1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량화 시켰다기보다도, 조작화 시켰다기보다도 그냥 타이폴로지, 분류를 한 거죠. 세 종류로. 타이폴로지. 그래서 이제 선거 제도들을 이제 세 종류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레이파트의 주장에 의하면 PR system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proportionality. 그러니까
PR 시스템, 비례대표제가 다른 제도에 비해서 비례대표성 또는 비례성과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PR 시스템이 다른 시스템보다 더 대표적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멀티파리즘, 다당제, PR 시스템이 다당제와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 얘기는 이제 PR 시스템이 다당제를 창출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그렇다면 이 비례성 또는 비례대표성 그 다음에 멀티파리즘 이걸 어떻게 우리가 또 변수로 바꿀 것인가 측정할 것인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여기에서는 선거 공식은 비례성과 그 다음에 다당제와 연관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선거 크기, District Magnitude. 선거 크기는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의 후보를 선발하는가를 나타내는 거죠. The number of representatives elected in a constituency.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서 선발하는 후보의 수를 얘기하겠죠. The district magnitude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roportionality and multipartyism. 그러니까 선거구의 크기는 비례성과 그 다음에 다당제와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 뜻이죠. 그 다음은 이제 선거 진입장벽, electoral threshold, 선거 진입장벽, a minimum level of support which a party needs to gain representation. 한 정당이 대표성을 얻기 위해 그 얘기는 뭐냐면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얻어야 되는 지지의 수준, 최소한의 지지 수준, 그러니까 최소 득표율을 얘기하겠죠. 한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얻어야 되는 최소 득표율을 얘기하겠죠. 그럼 선거 진입장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작은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비례대표 멀티파리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군소정당들이 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득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률은 0이 되니까 비례성도 선거 진입장벽과 네거티브 릴레이션십 부정적인 관계에 놓여 있겠죠. 그렇다면 법적인 진입장벽과 실효 진입장벽으로 우리가 electoral threshold를 나눌 수 있는데 법적인 threshold는 무엇이냐? 여기 electoral laws stipulate a legal threshold 그러니까 선거법으로 법적인 진입장벽을 명시한다, 규정짓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국가마다 이제 다른 방식으로 법적인 진입장벽을 규정하는데 국가 수준에서 법적인 진입장벽을 설치한 국가도 있고, 그래서 내셔널 레버,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 5%를 확보해야 되고, 네덜란드는 1%.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네덜란드는 이 수업의 초반부에 네덜란드의 경우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관계에 대한 그 그림을 보여줬죠. 네덜란드는 거의 비례대표적인 그런 결과를 보여줬었죠. 그러니까 득표율과 의석률의 관계가 거의 1대1 관계였었죠. 네덜란드는. 왜냐 이처럼 법적인 진입장벽이 낮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120석 전체를 비례대표 그러니까 디스트릭트 매그니튜드가 선거구의 크기가 이제 120석 전국에서 120석을 다 뽑는 경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150석으로 의석수를 늘렸는데 지금은 이제 150석 전체를 비례대표 의원들을 150석 전체를 이제
뽑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트릭트 매그니튜드가 이처럼 크고 그 다음에 법적인 진입장벽도 이처럼 낮기 때문에 매우 비례대표적인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국가들은 이제 지역 수준에서 법적인 진입장벽을 설치하기도 하죠. 벨기에 같은 경우 또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그 국가의 어떤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매우 복잡한 그런 지역마다 다른 그런 법적인 진입장벽이 설치되어 있고 또 이제 지역구 수준 또는 선거구 수준에서 법적인 진입장벽을 설치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일본이 47년에서 90년 사이에 6.3%, 일본은 이제 중대 선거구를 이제 채택하고 있는데 6.3% 정도의 진입장벽을 설치했죠. 그런데 꼭 이런 법적인 진입장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소선거구에서는 그러니까 선거구 크기가 아주 작다면 어차피 정당들이 뭐 3, 40% 정도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실효적인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진입장벽이 설치되겠죠. 그러니까 소선거구에서는 뭐 법적인 진입장벽을 설치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뭐 3, 4, 50%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not all electoral systems have legal thresholds. 그러니까 모든 선거 제도가 법적인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But district magnitude determines actual threshold even without legal threshold. 그러니까 법적인 진입장벽 없이도 실제적인 진입장벽을 선거구의 크기가 결정한다. 그렇죠? So low magnitudes have the same effect as high threshold. 그러니까 선거구 크기가 작으면 높은 진입장벽을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진다. 그죠? 그러니까 선거구 크기가 가장 작은 게 소선거구제, 한 명만 선발하는 소선거구제에서는 매우 높은 진입장벽을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effective threshold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래서 밑에부터 보면 effective threshold is the average of the lower and upper threshold. 그러니까 lower threshold와 upper threshold의 평균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렇다면 lower threshold하고 upper threshold가 이제 무엇인지를 살펴봐야겠죠. lower threshold는 the votes share that makes a party win a seat under the most favorable circumstances. 그러니까 가장 우호적인 환경, 가장 우호적인 환경에서 한 정당이 한 석을 얻을 수 있는 득표율을 얘기하는 거죠. If a party passes the lower threshold, it becomes possible for it to win a seat. 그러니까 만약에 한 정당이 이 낮은 진입장벽을 넘어서면 그러면은 이 정당이 의석을 얻는 것이 가능해진다. 거죠. 예를 들어서 in a single member district with 5 candidates 그러니까 5명이 경합하는 소선거구에서 the most favorable condition for candidate A 그러니까 가장 우호적인 환경 candidate A에게 가장 우호적인 환경은 all other candidates win slightly less than 20% of vote share. 그러니까 모든 다른 후보들이 20%보다 살짝 낮은 득표를 하게 되면 A 캔디데이트에게는 이제 가장 우호적인 환경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5명이 경합하는데 모든 후보가 똑같이 20%씩 나눠 가지면 그러면 캔디데이트 A는 딱 20%만 얻으면 동점이 되는 거죠. 득표율을 얻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른 후보들이 20%보다 살짝 아주 낮은 득표를 하게 되면 캔디데이트 A는 20%보다 살짝 높은 득표만 해도 당선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처럼 20% 정도의 낮은 득표율로도 의석을 확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20%가 로워 트레시홀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0%보다 약간 높은
득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upper threshold는 the vote share that makes a party win a seat under the most unfavorable circumstances. 그러니까 가장 비우호적인 환경에서 의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득표율을 얘기하는 거죠. If a party passes the upper threshold, it is guaranteed to win a seat. 그러니까 만약에 한 정당이 upper threshold를 넘어서면 이 정당은 의석을 얻는 게 보장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장 불리한 조건은 뭐겠어요? 가장 불리한 조건은 캔디데이트 A가 있다면 다른 캔디데이트 중에 한 캔디데이트이 매우 경쟁력이 강해서 거의 5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얻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라면 가장 비우호적인 조건이죠. 이럴 경우에는 캔디데이트 A는 자력으로 50%를 얻어서 당선이 돼야겠죠. 그래서 in a single member district with 5 candidates, the most unfavorable condition for candidate A 이는 뭐냐면 one very strong candidate win slightly less than 50% of vote share. 그러니까 아주 강한 후보 경쟁 상대가 있는 경우죠. 50%보다 약간 낮은 49.99999% 정도의 득표를 하는 그런 강력한 경쟁 상대가 있는 경우에는 캔디데이트 A는 자기가 자력으로 50%를 넘겨야 되니까 가장 불리한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펙티브 트레시홀드는 이 경우에 20% 플러스 50% 나누기 평균이니까 2에서 약 35%를 살짝 넘겨야겠죠. 그래서 effective threshold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proportionality and multipartyism. 그러니까 선거 진입장벽은 비례대표성과 다당제와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변수를 살펴보면 assembly size, 그러니까 의회의 크기. 의회 크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The total number of seats in the legislature,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의석의 총 수를 의미하는 거죠. 총 의석수. 그래서 assembly size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roportionality and multipartyism. 그러니까 의석수, 총 의석수는 비례대표성과 다당제와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if three parties' vote shares are respectively 40%, 36% and 24%. 그러니까 만약에 세 정당의 득표율이 각각 40, 36, 24%라면 그리고 if assembly size is 100 만약에 총 의원들의 수가 100명이라면 그러면 헤어 방식으로 우리가 의석을 배분하면 100석에 40%, 그 다음에 100석에 36%, 그 다음 100석에 24% 그렇게 하면 각각 이 세 정당은 40석, 36석, 24석을 얻게 돼서 완전히 비례대표적인 결과가 초래되겠죠. 근데 반대로 if assembly size is 5 만약에 총 의석수가 5석밖에 안 된다면 그러면 5석의 40%는 2석이죠. 그리고 5석의 36%는 1.8석. 그 다음에 5석의 24%는 1.2석. 근데 의석을 이렇게 한 정당에 1.8석을 줄 수 없으니까 헤어 방식에 의하면 largest remainder 나머지가 가장 큰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하게 되면 첫 번째 정당이 이제 2석 풀 쿼터에 의해서 그다음 두 번째 정당은 한 석, 세 번째 정당은 이제 한 석 이렇게 가져가는데 풀 쿼터에 의해서 자녀석이 한 석이니까 그 자녀석 한 석을 나머지 크기에 의해서
이 정당에게 주게 되면 이 정당은 이제 2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정당은 1.8석을 얻어야 되는데 2석을 얻었으니까 그만큼 의석률과 득표율이 괴리가 생기죠. 그러니까 득표율은 36%인데 의석은 40%를 차지하게 되니까 그맨 마지막 정당도 어, 득표는 24%를 했는데 의석은 20%밖에 못 얻게 됐으니까 4%만큼의 괴리가 발생하죠. 또 여기도 36%대 40%, 4%의 괴리가 발생하죠. 여기 0%, 첫 번째 정당은 득표율하고 의석률하고 똑같으니까 0%. 그래서 평균을 내면 0% 더하기 4% 더하기 이쪽에 4% 24대 20이니까 여기서 4%의 괴리가 있죠. 그래서 0 플러스 4 플러스 4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계산하면 평균적인 의석률과 득표율과의 괴리 그게 바로 불비례 대표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서 이처럼 의석수가 많을 때는 비례대표적인 결과가 초래되고 불비례적인 의석 배분은 어셈블리 사이즈가 5일 때 초래되기 때문에 어셈블리 사이즈가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더 비례대표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제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우리가 불비례 대표성을 계산했었죠. 즉 득표율과 의석률과의 괴리의 평균이었죠. 그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불비례성의 한 계산 방식일 수 있고,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 불비례 대표성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제시를 했어요. 조금 전에 내가 보여준 방식이 바로 레이의 인덱스예요. 레이의 인덱스. 그래서 이 부분은 득표율, I 정당의 득표율과 seat, S니까 의석률과의 차이를 내서 절대값을 매긴 것이죠. 그러니까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 여러 정당이 있으면 여러 정당들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차이를 서메이션 더한 다음에 그거를 n으로 나누니까 정당의 수로 나누니까 결국에는 득표율과 의석률과의 괴리에 대한 평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당 체제가 1, 2, 3이 있을 경우에 첫 번째 정당 체제에서는 이처럼 두 정당이 있는데 이 두 정당이 각각 55%, 45%의 득표를 하고 그런데 의석률은 첫 번째 정당이 60%를 차지하고 두 번째 정당이 40%를 차지했을 때 득표율과 의석률과의 괴리는 55 빼기 60에서 절대값 5, 그 다음에 45 빼기 40, 5%. 그래서 이 둘의 평균을 내면 5%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정당 체제에서는 이제 12개의 정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당이 50%를 득표했고 그 다음에 의석은 55%를 얻었고 두 번째 정당은 40% 득표에 45% 의석 그래서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는 5% 여기도 5% 근데 10개의 군소정당들이 있어요. 그래서 10개의 군소정당들이 있는데 이 군소정당들은 각각 1%를 득표를 했고 의석은 하나도 못 얻은 경우에요. 그래서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는 1%인데 이제 이런 정당들이 이제 10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이의 인덱스는 5 플러스 5 더하기 1 곱하기 10 그 다음에 전체 정당의 수가 12개니까 12로 나누면 이처럼 1.67 넣게 되죠. 세 번째 정당 체제는 10개의 정당이 있어요.
첫 번째 5개 정당은 각각 15% 득표를 내서 16%의 의석을 얻었고, 나머지 5개 조금 작은 정당들은 5% 득표를 내서 의석은 4%를 얻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5개 정당의 경우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는 1%, 두 번째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5 빼기 4에서 1%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정당들이 각각 5개씩 있으니까 여기다 5를 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5를 곱한 다음에 이거를 더해서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되죠.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의 합, 그 다음에 이제 n으로 나누겠죠. 총 10 정당이 있으니까 10으로 나누면 레이의 인덱스가 1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단순한 방식을 사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를 살펴보면 이 밑에서도 보게 되실 때 다른 인덱스들이 있죠. 그러니까 왜 레이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다른 인덱스를 개발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레이의 인덱스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정당의 수가 이처럼 늘어나면 레이 인덱스 값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근데 첫 번째 정당 체제에서 이제 세 번째 정당 체제로 이렇게 갔을 때 불비례 대표성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납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정당 체제에서는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가 5%씩이나 되는 정당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득표율과 의석률과의 괴리가 1%밖에 안 되는 정당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리고 이 1%의 득표율과 의석률과의 괴리의 평균을 내니까 1이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정당 체제하고 세 번째 정당 체제는 누가 봐도 1번에 비해서 3번이 굉장히 더 비례대표적인 정당 체제라고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레이의 인덱스는 그걸 정확하게 포착을 하는 것이죠. 1%로 이제 불비례 대표성이 줄어들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큰 거대 정당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하나는 50%를 얻고 하나는 40%를 얻었고 그리고 첫 번째 정당은 득표율에 비해서 5%를 의 의석을 차지했고 두 번째 정당은 득표율에 비해서 5%의 의석을 더 차지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군소정당 1%를 얻은 군소정당들은 거의 뭐 있으나 마나한 그런 작은 정당들이죠. 그러니까 거의 이 정당 체제는 거의 양당 체제랑 마찬가지죠. 군소정당 존재 하나만한 이런 10개의 정당 체제가 있으니까 양당 체제나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 정당 체제 2와 3이 더 비슷한 게 아니라 정당 체제 2는 1과 더 비슷하죠. 여기도 양당 체제니까. 그렇다면은 이 있으나 마나한 정당들을 이제 제거를 하면 정당 체제 2에서의 불비례 대표성도 정당 체제 1과 마찬가지로 한 5% 정도가 나와줘야지 이 5%의 평균 그래야지 불비례 대표성이 오히려 납득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군소 정당들은 있으나 마나하니까. 근데 레이의 인덱스 값을 보면 5%에서 1.67로 갑자기 크게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정당 체제 1이나 2나 별 차이가 없는 비슷한 정당 체제인데 레이의 인덱스는 그 정당 체제 1과 정당 체제 2의 그 유사성 이 두 정당 체제가 거의 같은 정당 체제라는 걸 전혀 잡아주지 못하고 이 값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n으로 나누기 때문에 있으나마나한 정당들이 10개나 증가했는데 여기다가 n이 2에서 정당체제 1의 경우에 2가 되는데 정당체제 2의 경우에 12가 되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분모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의 인덱스 값이 굉장히 작아지는 거죠. 정당체제 2에서. 그래서 레이의 인덱스는 이처럼 군소정당의 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고 또 직관적으로 설명 가능한 인덱스지만 잘 사용하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이의 인덱스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게 루스모어 햄비 인덱스예요. 그래서 아까 레이 인덱스는 여기를 n으로 나누니까
조금 전에 이 n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지표값이 갑자기 감소하게 되니까 이제 n으로 나누는 대신 처럼 이제 2로 나누는 거예요. 2로. 근데 2로 나눈 거는 뭘 암묵적으로 가정한 거냐면 한 국가에 두 정당이 지배적인 두 정당이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두 정당 외에 다른 군소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과 괴리는 중요하지 않다. 그걸 가정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정당체제 3처럼 어, 10개의 정당이 존재하고 이들의 어떤 존재 가치는 정당체제 2에서의 10개 정당과는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정당체제 3에서는 비교적 상당한 득표를 한 정당이 5개나 있고 이 5개가 서로 비슷한 그런 규모의 득표를 했고 또 5개의 정당들도 이 5% 정도의 그런 지지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당들을 이 정당 체제에서 정당이 10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2로 나눈다는 것은 문제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루스모 햄비 인덱스를 이렇게 이 사례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루스모 햄비 인덱스는 이걸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게 되니까 이제 5가 되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두 번째 정당 체제는 5 더하기 5 더하기 1 곱하기 10 나누기 2 하니까 10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당 체제는 1 곱하기 5 더하기 1 곱하기 5 나누기 2 하니까 5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루스모 햄비 인덱스 값을 비교해 보면 1과 3이 똑같이 5가 나왔죠. 그리고 2가 10으로 나왔죠. 근데 이전에 얘기했듯이 정당 체제의 특성을 보면 첫 번째 정당 체제하고 두 번째 정당 체제가 거의 양당 체제니까 거의 비슷한 정당 체제고 이 세 번째 정당 체제는 다당 체제와 비슷하죠. 여기는 양당 체제. 근데 루스모 햄비 인덱스 값은 오히려 정당체제 1과 3이 똑같이 나오고 정당체제 2가 정당체제 1과 매우 다르게 나왔죠. 이렇게 3과도 정당체제 1과 3, 2와 3도 정당체제 2와 3도 매우 다르게 나왔고 그러니까 루스모 햄비 인덱스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문제는 무엇이냐? 루스모 햄비 인덱스는 오히려 이 정당의 군소 정당의 수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이 인덱스 값이 또 갑자기 증가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레이의 인덱스는 군소 정당의 수가 증가하면 처럼 인덱스 값이 갑자기 줄어드는데 LH 인덱스는 반대로 이처럼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당 체제에서 이런 군소 정당이 늘어나면 득표율과 의석률과의 괴리가 여러 개가 발생하게 되죠. 1%의 득표율과 의석률이지만 그게 10개나 되니까 이 수치가 득표율과 의석률과의 괴리의 합이 군소 정당의 경우에 10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 10이 증가하는 거죠. 10만큼. 근데 이 득표율과 의석률과 괴리는 꽤 많이 빨리 증가하는데 여기 분모는 2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LH 인덱스는 군소 정당의 수가 증가할수록 이 부분은 증가시키는데 이 부분은 고정되어 있어서 따라서 이 인덱스 값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개발한 인덱스가 뭐냐면 갤러거스 인덱스.
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갤러거스 인덱스예요. 갤러거 인덱스는 이처럼 좀 복잡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제곱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걸 다시 풀어서 쓰면 좀 공간이 좀 작아서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V1 빼기 S1의 제곱인데 제곱이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V1 빼기 S1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V2 빼기 S2 V2 빼기 S2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게 쭉 S3 V3 S3 이런 식으로 되겠죠. 점점점점. 그래서 이거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라고 얘기했죠. 근데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에다가 또 한 번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를 곱한 것이죠. 그럼 이걸 달리 얘기하면 득표율과 의석률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수의 비중을 가했는데 득표율과 의석률에 그 비중이 바로 득표율과 의석률이죠. 의 괴리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득표율과 의석률에 어떤 비중을 가했는데 그 비중이 바로 I라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예요. 그러니까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가 큰 정당은 그만큼의 큰 비중을 두고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중이 작은 정당은 그만큼 작은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만큼의 비중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정당 체제에서는 득표율과 의석률과의 괴리가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1%만큼의 비중을 두게 되면 그러니까 이 작은 10개의 군소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과 괴리는 1%의 비중만 가니까 그만큼 작게 계산이 되고 반대로 이 큰 정당들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는 5%만큼의 비중을 두기 때문에 더 그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해서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곱을 했으니까 다시 이 제곱근을 해서 이 제곱을 한 부분을 원래의 그 유닛, 원래의 단위로 이제 바꿔주려고 제곱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정당 체제의 경우는 LSQ 인덱스, 리스트 스퀘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갤러거 인덱스를. 그래서 SQ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갤러거 인덱스 값이 이제 5가 되고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정당 체제는 두 번째 정당 체제는 5.48, 세 번째 정당 체제는 2.24.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정당 체제와 두 번째 정당 체제가 거의 양당 체제니까 이 군소 정당들의 그런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는 거의 무시하면 거의 비슷하게 이 두 정당의 불비례 대표성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갤러거 인덱스 값이 첫 번째 정당 체제가 5, 두 번째 정당 체제가 5.48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조금 0.48만큼 더 지표값이 크게 나왔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군소 정당들 이 군소 정당들이 군소 정당들 때문에 발생하는 득표율과 의석률과의 괴리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하지만 그만큼 작은 비중을 둬서 0.48만큼의 불비례 대표성이 이제 발생한 것이죠. 반면에 이제 세 번째 정당 체제는 이처럼 작은 득표율과 의석률과의 괴리가 있고 그걸 또 동등하게 1%의 비중을 둬서 계산을 하니까 2.24의 지표값이 산출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갤러거 인덱스는 정당체제 2와 3과는 상당히 큰
불비례대표성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실제로 정당체제 3은 아주 비례대표적인 정당체제죠. 왜냐하면 득표율과 의석률과 괴리가 매우 작죠. 그리고 그런 정당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이처럼 불비례대표성 이 작은 결과를 산출해서 정당체제 3이 매우 비례대표적인 정당체제라는 것을 이 지표값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 봅시다. 그러면 이제 정당 체제를 우리가 어, 떻게 계산하는지, 그러니까 양당 체제냐 다당 체제냐 그 얘기할 때 미국은 뭐 양당 체제, 또 한국도 뭐 양당 체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당 체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면 그걸 정확하게 한국은 떤 식으로 불러야지 우리가 한국의 정당 체제를 디파인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한국은 거대 정당, 두 정당이 있긴 하지만 또 작은 군소 정당들도 있죠. 그런데 그 군소 정당들을 배제하고 양당 체제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하지만 또 그렇다고 또 군소 정당들 다 포함해서 뭐 열린 민주당, 그 다음에 정의당, 그 밖에 국민의당까지 포함해서 5당 체제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제 마찬가지로 어떻게 우리가 정당 체제를 부릴 것인가? 우리가 이미 조금 전에 배웠듯이 다른 비중을 둬서 정당 체제를 계산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그리고 열린민주당을 똑같이 한 정당으로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정당 제재를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어요.